옛날 옛적 행복 마을이라는 이름의 먼 나라의 공리주의, 철학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항상 높은 나무와 맑은 하늘로 둘러싸여 있었고 주민들은 따뜻한 미소와 더불어 서로를 환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이 행복 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데에는 재미있는 썰이 있습니다. 행복 마을은 처음에 아주 작고 소박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레미라는 젊은 철학자가 이곳으로 이주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레미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놀라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행복이든 반기며 제레미의 이론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제레미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제안하는 이론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면 왜 안 하겠냐고 말이죠. 이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행복의 날을 정하고 그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전부 모여 그들의 행동을 서로 토론하며 최상위 행복을 도출해내려 했습니다. 그들은 소소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마을 연못에서 큰 잔치를 열어서 모두가 함께 춤추며 식사를 합시다. 이러한 행사는 모두에게 큰 기쁨을 줬고 마을은 점점 형형색색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레미의 이론은 마을이 문화로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행복이 방정식을 배우기 시작했고 어른들은 시장에서 상거래를 할 때 항상 서로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심지어 마을 회의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의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바로 이때 발생했습니다. 하루는 늙은 농부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아, 질문 하나 던지고 싶소. 행복의 총량을 최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개인의 작은 행복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행복함 속에서 각자의 작은 기쁨도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은 마을 사람들을 멈춰 세우고 진지하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후 마을은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큰 행복을 추구함과 동시에 개개인의 작은 기쁨을 존중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작은 꿈을 응원하기 위해 작은 행복의 모임을 만들었고 그 결과 마을은 더 풍요로운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행복 마을은 공리주의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칙을 채택하면서도 개인의 소소한 즐거움도 소중히 여기는 독특하고 균형 잡힌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레미 벤담의 철학은 비록 이론적으로 출발했으나 이 마을에서 사실상 살아 움직이며 모든 사람에게 의미 있는 깨달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결국 행복 마을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널리 퍼져 전 세계의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란 어떤 것이며 동시에 개인의 작은 행복을 시험적으로 얼만큼 소중히 여길 수 있는지에 대한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 마을의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의 작은 마을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 가르침에 깊이 빠져 사는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였다. 로버트는 매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나무 아래에 앉아 세상의 원리를 숙고하고 날씨가 좋든 나쁘든 마을 주변을 걸으며 휴미의 인과관계에 대한 회의론을 곱씹곤 했다. 어느 날 로버트는 마을 사람들에게 휴미의 이론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 기발한 생각을 해냈다. 그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얼마나 인과관계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마을 광장 내 커다란 게시판을 설치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로버트의 놀라운 안전모쇼, 오늘 저녁 6시 광장에 모여 그 진실을 직접 확인하세요. 마을 사람들은 이 색다른 쇼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로버트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모두들 기대감을 안고 광장에 모여들었다. 해가 지고 로버트는 빛나는 노란 안전모를 쓰고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 옆에는 커다란 망치와 여러 물체들이 놓여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과관계의 비밀을 밝히려 합니다. 로버트는 외쳤다. 여기 제가 이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은 안전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안전모가 머리를 보호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정말 필연적으로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마치자마자 로버트는 망치를 들어 올려 안전모 위로 힘껏 내리쳤다. 사람들은 신음을 내며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하지만 로버트는 여전히 웃으며 멀쩡했다. 보셨나요? 안전모는 저를 보호했죠. 하지만 휴미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은 단지 우리의 경험이 만들어낸 믿음일 뿐입니다. 사실 필연적으로 안전모와 보호 사이의 인과성을 입증할 방법은 없죠. 로버트는 이어서 말했다. 이윽고 그는 다채로운 연출로 여러 실험을 계속하며 참가자들에게 생소한 사건 사이 상관관계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물을 붓고 불을 붙이며 이상한 때에 종을 울리고 그때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사람들에게 물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로버트의 광기 어린 실험에 당황했지만 점차 그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인과라 믿는 것들이 사실은 단순히 반복되는 경험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만들어낸 환상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로버트는 끝으로 말했다. 그러니 한 번쯤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가며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수많은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로버트의 쇼는 단지 한 번이 연극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휴메의 메시지를 재치 있고 창의적으로 전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의 쇼를 회상하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보다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로버트는 그런 소소한 변화를 보며 휴메의 이론이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기쁘게 지켜보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토마스 아퀴나스가 살던 시절에 아레치오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소문난 신학과 철학의 본산지였지만 그만큼 신학자와 철학자들 간의 열띤 논쟁으로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마을 중심에는 지혜의 광장이라는 곳이 있었고 이 광장에서 사람들은 매일같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어느 날 아퀴나스는 이 마을을 방문하였고 우연히 지혜의 광장에서 벌어지는 한 토론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다름 아닌 초자연적 진리와 자연적 이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신앙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이성을 통해서만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그야말로 접전이었습니다.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들의 언쟁은 마치 두 개의 큰 파도가 충돌하는 듯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아퀴나스는 잠시 그들을 지켜보다가 광장 한가운데로 나와 두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론, 오합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여러분, 신앙과 이성은 마치 두 마리의 날개와 같습니다. 한쪽 날개만으로는 우리를 진리로 이끌 수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신의 내밀한 뜻과 초자연적 진리를 알려주고 이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세계와 그 안에서의 이치를 이해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충돌하지만 사실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퀴나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조금씩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매일 아침 먹는 빵을 생각해 보십시오. 빵을 먹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그러나 그 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신이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둘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도 신앙과 이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 토론은 더 이상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점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지혜의 광장은 그날 이후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퀴나스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신앙과 이성이 어떻게 함께 작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아퀴나스 요업주의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을 넘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지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렐지오는 늘어난 배움의 열기로 활기차게 변했고 사람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퀴나스는 미소를 지으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머무른 자리에는 이성과 신앙 이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평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과거 어느 시대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 있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투쟁의 땅이었으며 이름 그대로 주야를 가리지 않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끝없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도둑질, 강도, 심지어 이웃집 닭장을 습격하는 등 마을은 언제나 소란스러웠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늘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사는 한 현자는 긴 생각 끝에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비안으로 그는 평생 책을 읽으며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호비안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불안정합니다. 서로 싸우고 도둑질하며 매일매일 위험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회계약이라 불리는 해법이 있습니다. 호비안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회계약이라는 말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사회계약이란 게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지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호비안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사회계약이란 우리 모두가 서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을 멈추고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동의한 하나의 주권자를 세워 그를 통해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주권자를 세운다면 그가 우리를 더욱 억압하지는 않을까요? 호비안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맺는 계약의 내용입니다. 주권자는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고 우리는 그의 권위에 복종합니다. 대신 주권자는 그 권위를 남용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만약 그가 이 계약을 어긴다면 우리는 새로운 주권자를 세울 권리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랜 숙고 끝에 호비안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투표를
통해 주권자를 선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바이였으며 그는 평생 마을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권자로서 리바이는 마을의 안전과 질서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동안의 혼란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싸움을 멈추고 도둑질과 강도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들의 삶에는 평화와 안전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투쟁의 땅, 은평화의 마을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마을 어귀에 앉아있던 호비아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보세요.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욕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계약을 통해 우리는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홉스의 지혜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평화의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협력하며 그들의 계약을 소중히 여겼다는 풍문이 전해집니다. 이 마을의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전해지며 자연, 상태와 사회계약의 교훈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자의 지혜는 땅속 깊이 숨겨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자리 잡았습니다.